이와 자세한 소식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엽 경남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는데요. 비행거리가 2,700m라는 발표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봐야겠죠? 장거리라고 이야기하면 통상 ICBM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거리는 아니고요. 통상 네. 말하는 이제 우리가 중거리 또는 준중거리 미사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통상 이야기하는 화성 14라든가 이런 미사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통상 지금 북한이 이번에 괌을 타격하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화성 12형이 바로 이제 북한이 말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또 무수단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좀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북한 발사 미사일이 일본 혼슈의 이 동부 지역을 상공 통과했습니다. 그만큼 사거리 능력을 과시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사거리가 이렇게 많이 날아간 적은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북한이 그 일본 열도를 넘어가 본 적이 실제 네. 미사일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어떤 명분 하에 광명성 은하 미사일을 그 로켓을 발사해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때까지 다른 미사일들은 대부분 고각 발사를 통해서 대부분 한 1,000km 내외를 발사하고 난 다음에 고각만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상 발사했을 경우에 약 어느 정도 날아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 본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미사일 자체가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한 2,700km 날아간 것은 이제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의 이 탄도 각도를 조절해서 그만큼 보낸 걸까요? 아니면 아직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거라고 보세요? 이번 미사일 발사를 어떤 미사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만 이것이 어떤 발사가 되었는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700여 킬로, 그다음 최고 고도가 550킬로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상 발사와 거의 준하는 것입니다. 네. 통상 2,700 정도 되면 통상 그 날아간 거리 한 4분의 1 정도의 고도를 뜬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550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600, 한 50 정도, 700 정도가 아마 네. 정상 고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한 거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 어떤 발사에 준하는 미사일이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미사일이 가장 지금 근접한 미사일은 사실상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입니다. 네. 3,500 정도, 3,400 정도 날아가는 화성 10이라는 무수단 미사일입니다만은 이 미사일이 한 10여 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왔지만 실제 발사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나 작년에 한 번만 성공을 하고 지금까지 한 8차례 정도는 실패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발사 자체는 상당 부분 대부분 고각 발사, 네. 그러니까 무리한 발사였다는 점에서 이번이 정상 발사라고 하면 이번 발사가 무수단 미사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화성 12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 미사일 자체를 한 6,000에서 7,000 정도 날아가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목표로 하는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쏜 2,700은 사실 조금 많이 짧은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6, 7천을 2,700을 쏘지 못하라는 법은 분명히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2,700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 고도를 낮추는 저각 발사, 네. 아주 심한 저각 발사는 아니지만 낮추는 저각 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2,700 날아가는 어떤 거리에 약간 고각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하면 화성 12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제 북극성 2형이라는 고체 미사일입니다. 네. 지난 2월달, 5월달에 발사한 미사일인데요. 이건 고체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한 600km밖에 날아가지 않았지만 네. 실제 날아가는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도로 봤을 때는 실제 한 2,000km 이상 날아간 거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한 이게 2,000에서 2,500, 한 3,000까지 날아간다고 봤을 때 이번 미사일 자체가 북극성 2형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6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번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사거리를 늘렸다는 건 지난 9일에 괌 포위 사격 발언에 대한 어떤 과시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8일이었죠. 최초로 이제 전략사령부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또 곧 이어서 이제 김낙겸이라고 사령관이 또 나와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어서 바로 김정은에게
이 계획 자체를 이제 보고하는 어떤 이런 단계를 거쳐왔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괌 포위 사격에 대한 북한이 실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에서 했던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잘 믿지 않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네. 북한이 괌은 타격하지 않을 것이다. 저것은 좀 허세다, 네. 허풍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허풍이 아니고 허세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하지도 못할 일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의지를 어떤 표현하는 것이 이번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지난 주말에 이어 예, 또 불과 미사일을 4분 발사했는데요. 이번 도발의 시도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하계 훈련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을지 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지난 26일의 발사 도발과 이번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괌 타격을 할 때, 본인들이 괌 타격을 하겠다고 할 때 또 바로 그날 총참모부에서 북한이 이런 것들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1·3군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난 26일에 발사한 어떤 단거리 미사일은 그러한 어떤 괌 타격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대비한 어떤 우리 남쪽의 인지라라고 표현이 되겠죠. 단순히 자신들에 대한 어떤 군사 훈련이라든가 을지 훈련의 맞대응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간접적 어떤 전략적 도발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 오늘 발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괌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자체, 그다음에 의지 자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 혹은 이번 도발 의도가 현재 진행 중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군의 군사 훈련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을지 가디언 프리덤 네. UFG 훈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동 자체를 하는 어떤 뭐라 할까요? 큰 배경에는 UFG라는 우리 훈련 자체가 있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 네. 26일이나 오늘 같은 것은 단순히 이 8월 달에 있는 어떤 자신들의 군사 훈련이나 UFG의 국한에서 이게 분석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미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신랑이라고 할까요? 말 대 말 전쟁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네. 것들이 어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어떤 도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 미군 수뇌부에서는 또 북한 도발 억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고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에는 좀 충분한 억지력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틸러슨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인 메시지와 평화적인, 메시지와 또 압박 메시지 두 가지를 한 문장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의 이 발사 자체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국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또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미국이 지금 현재 이제 오히려 북한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자신들이 약간 준비가 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말을 좀 앞세워서 속도 조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어떤 이러한 어떤 대북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전략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 국면을 주도해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간에 상당히 뭔가 물밑접촉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좋은 분위기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실제 지난 26일 날 단거리를 발사했을 때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평가냐면 괌 타격이라는 것은 너무 큰 것이니까 괌 타격은 이제는 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이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괌 도발을 대신한 어떤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온 지 지금 채 이틀도 되지 않아서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북한 그러한 평가 자체는 상당히 북한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상당히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로드맵대로 계속 가고 자신이 향후에 미국과의 어떤 뭐 게임이라고 할지 예. 협상이라고 해서 자기 주도권을 가는데 여전히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조금 더 예. 적극적으로 나와라.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여라. 말로만 또 뭐 예를 들면 틸러슨이든 맥베스트든 예, 예. 트럼프든 말로만 이렇게 떠들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코리아 패싱 현실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국 북한은 말씀해 주셨듯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제쳐두고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문제로 이제 끌고 가려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네. 대해서 논하를 떠나서 그런 우려는 분명히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의지를 가지셨고 또 남북 관계를 중요시해서 가겠다는 또 운전석에 앉으시겠다는 분명히 의지를 밝히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재 미중 사이에서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 그다음에 북한의 이러한 어떤 도발 행동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의도라든가 목적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사실 그러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뭔가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맺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금 돌아가고 예. 있는 것을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또 평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지난 26일도 그랬고 또 오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어떤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미중 관계, 북중 관계 이런 또 미북 관계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읽고 있나 평가를 하고 있나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22일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뚜렷한 독자 제재를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도발로 인해서 우리 정부도 어떤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서 내놓을까요? 이제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대화와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날 발사한 것은 분명히 우리 남쪽을 목표로 250km 날아가는 미사일은 당연히 우리 남쪽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라면 당연히 우리 국민과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병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고 했다면 결국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재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대화는 정말 또 대화 나름대로 길이 필요하지 제재를 통해서 대화로 나오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대화와 제재라는 어떤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어떤 틀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실제 실행하는 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화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는 건데요. 일부 지역에는 피난 지시도 내리고 조금 전 일본에서 국간전 보장회의도 소집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의 대응이 주목될 수밖에 없겠죠. 예. 실질적으로 일본 열도를 넘어간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명성 은하라는 어떤 그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운반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제 로켓 발사 이후에는 이제 처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본 영공을 침범했느냐의 문제를 보면 오늘 날아가는 그 궤도를 대충 추적을 해보면 일본 홋카이도 열도를 통과할 때가 아마 가장 높은 고도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00에서 600 정도, 이제 550이라고 했으니까 500에서 한 550 정도 고도를 아마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영공을 통상 대기권 100km 정도를 영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영공 밖으로 지나간 게 됩니다.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는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북한은 그것을 상당히 그렇다 영공을 침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마 100번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베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지지율이 떨어져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지지율 내 국내적으로 이것을 상당히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향후 군사적인 어떤 문제를 또 미국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사를 어떤 보통 군사화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것들을 활용해서 일본이 어떤 챙길 수 있는 어떤 면을 상당히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중국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관국이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 긴장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중국의 경우가 무색해졌거든요. 중국은 이번에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중국의 반응은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자체가 일본 열도를 처음 넘어갔고 상당 부분 또 국제법적으로 보면 사실 이러한 것들이 만약 설령 시험이라고 하고 시험 발사라고 할지언정 훈련을 할지라도 국제법적으로 뭐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뭐 조치들을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지금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네.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대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뭐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책임 국가로서 상당히 목소리를 낼 것임은 분명합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했지만 유관국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역시도 이걸 통해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곧 이제 당대가 있거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동북아시아 주변에서의 안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북한을 상당히 달래고 또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런 네. 점을 100번 한 번 아마 그 중국에서는 강조를 하려고 하고 또 이런 점을 또 반대로 또 이런 어떤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약점을 또 북한이 또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이번 것을 계기로 또 아주 뭐 전략적인 변화라든가 대북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통과한 바가 있고 또 일본은 그제 대대적인 실탄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동북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점이 바로 북한이 이러한 어떤 도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구역 자체가 만약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느 하나 자체가 어떤 강대한 국가로서 이 존재를 한다면 이런 것이 생기지 않고 있죠. 사실 지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냉전 구도라고 이야기를 통상 많이 하죠. 과거에 있었던 냉전, 미소 간의 냉전과 유사하게 지금 네. 구도 자체를 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 구도에 있는 어떤 신냉전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구도 속에서 이 북한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이런 어떤 도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지만 네.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대북 정책을 만들어가고 또 이러한 어떤 구도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국제 정치의 변화 이런 판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유엔 또는 주변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고 또 주요 국가들도 독자 제재에 나서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런 제재를 가해도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런 국제사회 제재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국제사회 회의론은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국제사회 이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효과의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대북 제재를 많이 해왔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최대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북 제재의 효과가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북 제재의 효과가 없는 많이 이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일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런 어떤 대북 제재를 잘 지키지 않는다. 이게 뭐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라는 그 체제 자체, 경제 체제 자체가 제재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 두 네. 가지 특성이 같이 결합된 것이지 단순히 어떤 뭐 중국이라든 일본 국가가 제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제사회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황에서 예.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라는 것이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뭐 제재 또 뭐를 가하거나 그런 게 국제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요. 네. 그래서 겉으로 중국에서는 아까 말했던 독자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네. 물밑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제재 국면 속에서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국익에 상응한 물밑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이런 것들이 다 뭐 통제할 수 없다면 이 국제사회 제재, 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 도발이 계속됐어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발사로 근데 지금까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100일이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어떤 기회가 좀 기회를 우리가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약간 주저주저한 면이 조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이런 북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화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이런 어떤 도발이라든가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또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군사적인 어떤 대비는 분명히 해가면서 또 네. 한편으로서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전격적인 어떤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매력 있는 카드로서의 어떤 대화의 제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병행이라는 것을 갖고 아직은 저는 뭐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도권, 뭐 운전석에 앉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성급한 마음을 좀 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 뭐 나서서 미리 주도권을 확 잡겠다, 운전권을 미리 잡겠다 이런 게 보다는 좀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고 또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상황, 또 국제사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좀 먼저 되어야만 우리가 좀 우려하는 어떤 뭐 코리아 패싱이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26일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처음에 방사포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뭐 언론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무슨 대화를 바라기 위해서 탄도 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 300mm로 이렇게 축소 발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면 자체를 보시면 지역 자체가 기대령,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군사 분계선에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대령이라는 지역은 북한이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분계선이 가깝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보 자산이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위쪽에 있는 어떤 뭐 함흥이 북쪽에 있을 때는 아마 우리의 정보 자산으로 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렇게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준 자산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자산으로 상당히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50km를 날아갔는데 50km 정도밖에 뜨지 않았고요. 날아가는 궤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레이더라든가 몇 가지 장비장 보면 뭐 300mm 방사포에 유사하게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300mm 방사포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300mm 방사포의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열려뒀다 추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가 300mm로 했다고 이야기를 보도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300mm로 이렇게 단정해서 뭐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번 국방부나 청와대가 상당히 뭐라 할까요? 우리도 이러한 정보 자산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좀 성급함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마치 축소한 것 같은 어떤 발목잡이가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것들 정보를 보고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미국과 정보를 교류를 하고 좀 차분하게 했으면 이런 좀 300mm를 마치 우리가 그 축소, 뭐 대화를 막 바라서 축소를 했다 이런 어떤 오해를
안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300mm가 대화를 바라고 이 국면에서 뭐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 만든 것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뭐 믿고 싶습니다. 예, 지난 26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사흘 만에 이번에는 중거리, 좀 사거리가 늘어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사거리가 더 늘어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지난 26일에 발사할 때도 마치 이제 괌 사격은 다 끝났다. 이제 네.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걸 통해서 뭐 이제 전략적 도발이라는 건 없고 그냥 재래식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단거리를 통해서 이제 뭐 저강도 도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단거리 그다음에 2,700km, 그다음에 다음에는 괌이 3,356.7km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간다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의도는 미국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모습, 내가 괌 타격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괌 타격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설령 뭐 이 괌 타격 자체가 뭐 다음 주, 뭐 9월 달 내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손치더라도 네. 향후 이 괌 타격은 뭐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원비 전략 폭격기 등 여러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왔었죠. 이번에도 북한을 겨냥한 무력 시위가 혹시 있을까요? 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군사적 직접적인 어떤 타격이나 군사적인 행동은 어렵겠지만 분명히 어떤 무력 시위, 전략 자산을 일부 뭐 한반도로 배치시킨다든가 아니면 운용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오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쯤 이 평양 순안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를 했고 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 피난 지시를 내리고 일본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본 측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이 미사일 발사 자체가 사실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은 아니죠. 사실 네. 그러나 이제 일본을 열도를 넘어갔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뭐 불발이 일어났을 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는 그 자체를 이제 최대한 어떤 그 일본의 국내 정치라든가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어떤 군사화의 어떤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것으로 최대한 이용을 할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이거나 국내적인 정치적인 이용으로 최대한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침소봉대, 좀 호들갑을 떨 가능성이 좀 많은 거죠, 사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뭐 일본의 일본이라는 것에 전혀 위협이 안 된다고 이렇게 폄하하기는 어렵겠지만은요. 상당히 일본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 자체에 뭐 우리가 그렇게 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차에서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일본에서는 저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쏜 지역이 평양 순안이라는 점도 조금 이례적인데요. 어디서든 도발을 이제 감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순안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아마 순안 비행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순안 지역에서 발사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허를 찔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은요. 우리 이제 지금 북한의 상당 부분 많은 지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발사를 했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 그 지역 자체가 또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어떤 기지, 저장고하고 연관성 있는 지역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능성이 미국의 어떤 그런데 사실 이런 순안이라는 지역 자체는 평양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바로 인근이거든요, 사실은요. 인근이어서 설마 평양에서 미사일을 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도시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허를 찌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미사일이 뜰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지역에서 발사를 하고 말씀하셨지만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 이동식 발사대라고 있죠. 테를 이용해서
뭐 기습 발사에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뭐 전체 회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강력한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지금 도발 국면에서 이 국면 뭐 NSC이지만 이것은 이제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발사와 이번을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고요. 이번 것만 하기보다는 네.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연관성 또 한 가지는 또 앞으로 또 다른 또 과함이라든가 또 타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SC가 단순히 오늘 발사의 어떤 시점에 맞춰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대응법이라든가 이런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좀 큰 틀에서 조금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이 아닐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일본 측 반응과 이제 우리 정부의 반응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 측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중국 측도 뭐 비슷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 측은 분명히 아마 북한이 이번에도 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아마 자제를 요구하겠지만 이 자체가를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변국이 이러한 어떤 사항을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말 것. 또 앞서서 말씀하신 그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 군사적인 대응 자체가 있을 것을 또 우려해서 이런 것들이 좀 충돌이나 이런 것들로 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할 것을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당 부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지금 이번 발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 자산의 어떤 그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 자산의 어떤 움직임을 유도하는 측면도 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괌 타격을 한다는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뭐냐면 미국의 전략 자산, 괌이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가장 많이 전개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은요. 네. 이 전략 자산들에 떠서 한반도에 전개한다든가 자신들의 위협을 하는 것들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괌을 포위 사격을 한다. 이런 개념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그 2,700km 이번 발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명분으로 괌에 있는 전략 자산이 과도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또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전략 자산의 움직임을 가지고 괌을 실제 포위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이 점도 고려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실제 우리가 군사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대응책을 마련해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정정을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NSC 참석을 안 했고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러시아를 방문하게 돼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갔는데 푸틴 대통령 측에서는 항상 북한의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죠. 이번 도발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점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지난 우리 베를린 가기 직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해서 베를린 선언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러시아를 가신다는 게 이제 9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도발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상당히 도발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점이 러시아로부터 우리 한국의 어떤 우호적인 것으로 바뀔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국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앞서 얘기했지만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냉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벨트가 구성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벨트와 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벨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상당 부분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벨트 쪽에 약간 뭐 사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문제점으로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네. 미국, 중국과 러시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불만을 표현하고 있죠. 사드 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국면 자체에 러시아에 가셨을 때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어떠한 예를 들면 좀 뭐랄까 공격적인 발언. 네. 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것 자체에 대한 북한의 행동의 자체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우려를 표하겠지만은 이 국면 자체가 생기고 또 이런 어떤 동북아시아의 지역 자체의 어떤 이런 불안전한 구도에 대한 어떤 책임 자체를 완전히 북한에게 전가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측면에 대해서 러시아를 가실 때. 저는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네. 러시아가 어떤 뭐 긍정적인 발언도 분명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어떤 우리를 어떤 좀 약간 곤란하게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그에 대비한 어떤 준비를 하셔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한 목적 중 하나로 바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기로는 약간 고도가 낮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쪽에서 지금 한 500km 정도 되면요. 물론 대기권이 100km이기 때문에 대기권을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들어오는 진입 구간도 짧고요. 또 아마 속도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 ICBM 그러니까 뭐 10,000km 미국에 날아가는 미국 본토에 타격하는 ICBM급에 준하는 그 대기권 진입 환경을 만들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자체가 ICBM의 대기권 재진입을 뭐 실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는 조금 낮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북한이 지난 26일 3개의 발사체를 쐈었죠. 일부가 실패해서인지 전과 달리 침묵을 지켰었는데 오늘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다시 대대적인 선전에 나설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지난번은 뭐 2발을 세 발을 발사해서 2발 성공을 해서 1발 실패를 했는데요. 이게 꼭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김정은이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도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어쩌면 좀 약간 전략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보도를 안 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 열도를 처음으로 넘어간 미사일이고요. 또 장소 자체가 네. 상당히 평양에 인근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아마 대대적으로 이 발사를 그러니까 국내용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압박이나 위험 요소로서 이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경남대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